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할 것은 특강으로 파이널 특강이 되겠습니다. 노무사 1차 시험에 대비한 짧은 회차에 거쳐서 파이널 특강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핵심 쟁점을 좀 정리를 하고 앞부분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앞부분에 기본적인 내용,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 그리고 여타 다른 시험에서 이미 전형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기본적인 기출 지문 이 두 가지만 정복을 하게 되면 충분히 민법에서 점수를 남길 수 있어요. 남겨서 다른 과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번 특강을 통해서 그걸 목표로 달성하고자 하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어떻게 공부를 하셨든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특강을 짧은 특강이에요. 잘 따라서 이 자료를 수업을 한번 듣고 한 번만이라도 더 보신다면 두 번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걸로 그러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 제1장 민법 일반에서 민법의 법원 그래서 처음에 출제되는 것은 민법 1조가 출제됩니다. 민법 1조는 법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그 관련된 조문을 보시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민사에 관한 것은 갑과 을이 서로 내가 너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사가 그 민사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해결할 때 자기 임의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떠한 자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에 기초해서 재판을 하는 그것을 찾아볼 때 어디를 찾아봐야 되느냐 그걸 법원이라고 합니다. 원천, 법의 원천, 즉 권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판사가 찾아보는 근거 1조에서 3개를 두고 있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이 3개를 찾아본다. 일단 3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1조.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 전체를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 법체계에는 이렇게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고 두 번째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고 그 다음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등이 있고 가장 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자치법규, 규칙이나 조례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가 헌법, 법 질서인데, 이 성문법 질서인데, 민법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이 성문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함정으로 나오는 것이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법률, 이게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고,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이걸 포함한 전체 법 질서, 그것이 민법 1조 법원에서 말하는 법률이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을 찾아봤는데 이 성문법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에 없다. 갑과 을이 싸우고 있을 때 누가 권리자인지의 판단의 근거가 법률을 찾아봤더니 없더라. 그러면 두 번째 찾아보는 것을 관습법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 관습법은 여러분이 성립요건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성문법은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뒤지면 성문법을 찾을 수 있지만 관습법은 불문법이라고 하죠. 즉 문서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습법이 그러면 있느냐 없느냐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성립요건은 두 가지로 분리해 보시면 됩니다. 이 관습법은 관습과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습은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사실인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뒤에 있는 법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의 기본적인 속성은 구속력, 강제력을 갖는 거죠. 당사자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강제력, 즉 구속된다라는 이런 구속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법에서는 법적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적 확신. 구속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관습법은 두 가지 개념. 앞에 관습이라는 건 사실을 말하는 거고, 단순히 사실인 상태에서는 그걸 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과 법은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것이 단순히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 관행,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규범력, 법적 확신이라고 그래요. 법이라는 법적 확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명칭상으로 당연히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즉 관행이 반복된다라는 사실이 있고 단순히 그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규범으로 승격되어야 돼요. 규범으로 승격되는 것을 법적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 확신. 그래서 사실과 법적 확신. 이 사실은 관행의 반복이고,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요건 이외에 하나 더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명칭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 개념 요소는 이 관습법도 헌법이 최고 규범이잖아요. 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이런 전체 법질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반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요건 암기. 관행이 반복될 것,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에 법적 확신이 있을 것,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 성립한 관습법이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죠. 법도 만들었다가 폐지하고 없앨 수 있잖아요. 또 바꿀 수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관습법도 한번 성립했다고 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소멸할 수가 있는데, 이 소멸 사유, 관습법의 효력을 상실하는 사유,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이건 생각하기가 어렵고, 이 두 번째는 달라지죠. 사회가 과거에는 남성 우월주의, 봉건주의 하에서 남성 우월주의가 사회를 지배했다라면 지금은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 간의 상식이죠. 그래서 이 전체 법질서가 변경되었다. 과거에 남성 우월주의에서 남녀 평등주의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 관습법은, 그러한 남녀 평등에 반하는 관습법은 무효가 됩니다. 이게 바뀌거나, 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젠 그건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걸 쭉 지켰더니 그 쓸데없는 거, 잘못된 걸 지켰더라. 없애버리자.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소멸하거나 하면 이 성립 요건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게 관습법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유입니다. 성립 요건, 이 성립 요건에서 한 가지라도 요소가 아웃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효력 상실 사유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리라는 게 있는데, 이 조리는 그냥 상식이다. 그래서 이 법률도 찾아보고 관습법도 찾아봤더니 없더라. 그러면 상식의 기초에서, 조리의 기초에서 재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료들을 간단히 설명을 바탕으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민사에 관해서라는 건 민사 분쟁이라는 큰 의미가 없고, 두 번째, 민사 분쟁에 대해서 법률을 찾는다. 그래서 여기서 법률은 밑줄을 그어놨죠. 성문법 전체를 의미한다.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밑에 기출 각주 1번 문제를 보세요. 민법 1조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고유한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널리 성문법, 즉 제정법 전체를 의미하므로 대통령령이나 긴급명령, 위임명령 등도 모두 포함된다. 맞습니다. 성문법 전체를 의미하니까. 그 다음에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관습법을 보면,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즉 관행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된 관행, 거기에 밑줄. 그것이 단순히 사실 상태이죠. 이 사실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러야 된다. 즉 법적 확신을 얻어야 된다. 굳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면 되는데 이 판례 원문을 인용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객관식 시험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 풀어서 지문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판례 원문을 가지고 지문을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판례 원문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판례 표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다 암기하기는 어렵죠. 암기할 때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간단한 말로 바꿔서 기억하시면 돼요.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이어야 되고, 세 번째 요건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양가로 2번으로 연결된다라고 했죠.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들은 어떠한 게 있느냐. 그 중에서 두 번째 요건, 즉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더 이상 확신을 갖지 않게 되거나 또는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 변화해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 다음 밑에 참고 부분으로 관습법의 성립 시기라고 나와 있죠. 즉 관습법의 존재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관습법은 성립하게 되는데, 이 성립된 관습법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은 법원의 재판, 즉 법관의 판결로서 관습법의 존재가 인정되겠죠. 법관의 판결. 그럼 이 법관의 판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의 승인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승인. 이 국가의 승인이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냐? 아니죠. 이 세 가지 요건만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승인, 즉 다른 말로 하면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습법을, 이미 세 가지 요건을 갖춰서 이미 성립해서 존재하고 있는 관습법을 단지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을 비로소 형성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관습법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습법을 확인하는 그러한 의미에 불과하다. 이러한 표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밑에 기출 4번 지문을 보세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 즉 반복된 관습, 관행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비로소 가지게 되느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관습법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미 관습법은 성립돼 있고 그때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그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것을 법원의 판결로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의 관습법의 효력, 즉 법원에서 넘버 1이 법률이죠. 넘버 2가 관습법. 즉 법률이 있으면, 성문법이 있으면 관습법은 적용될 일이 없다. 즉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만 적용된다.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충적 효력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에서 제목을 보시면 관습법과 성문법과의 관계는 성문법이 우선하고 관습법은 그에 대한 보충규범이다.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 따라서 성문법에 위배되는 관습법은 당연히 무효가 돼요. 성문법에 위배되는 관습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무효.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구별 개념으로서 사실인 관습, 즉 관습법은 사실의 반복과 법적 확신, 이 두 번째 이 법적 확신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법적 확신이 없는 단순한 사실이 반복된 그런 상태에 불과한 것, 그것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2페이지에 사실인 관습 의의를 보시면 관습이 상당 기간 반복된 상태, 그뿐이고 아직은 법적 확신까지 취득하지 못한 것, 그것을 단순히 사실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서 사실인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가로 2번에 이러한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될 수는 없죠. 법원은 관습법만 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인 관습은 민법에서 어디에 나오느냐? 106조에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등장을 해요. 즉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법률행위 해석 기준. 다만 이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 즉 관습법이 법원이 되기 위한 요건처럼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동그라미 1번에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즉 법률행위 해석 기준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당사자의 사적 자체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강행법규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 동그라미 2번에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존재하고, 즉 임의규정과 똑같으면 그냥 임의규정이 적용되니까 임의규정과 다른, 앞서서 적용될 만한 다른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야 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의 부분은 첫 번째, 관습법은 사실의 반복뿐만 아니라 법적 확신까지 취득한 상태이고, 옆에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은 아직 취득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실이 반복된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그 다음 변론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소송에서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말로 주장을 해야만 법원이 그걸 판단하는 그것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즉 판사는 권투 경기에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심판처럼 어느 한 선수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재판은 불공정하니까 이렇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말로 신청하는 것, 그것만 판단하는 것, 그것을 변론주의라고 해요. 이때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을 받게 돼요. 즉 변론주의는 사실에 대해서만 주장해요. 사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즉 여기서 권리는 법률이에요. 당사자가 변론주의상 말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법원이 판단하는 건 권리, 법이에요. 법. 그래서 법은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 당사자는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변론주의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서는 관습법은 법이잖아요. 법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법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직권으로 조사한다. 즉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그 칼럼에 변론주의 X라고 적으세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알아서 판단한다. 그럼에 비해서 우측에 있는 사실인 관습은 말 그대로 사실이잖아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사실. 이건 사실이니까 당사자가 말로 주장해야만 법관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즉 변론주의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 효력에서는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겠죠. 즉 성문법이 임의법규이든 강행법규이든 가리지 않고 그러한 성문법이 존재하고 있으면 관습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것을 관습법의 보충성이라고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러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즉 임의법규보다도 앞서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임의법규보다. 관습법 앞에 임의법규가 있으면 이 임의법규는 성문법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적용되고 관습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것이 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보다 앞서서 임의법규와 다른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고 있으면 임의법규보다 앞서서 적용될 수 있어요. 자, 이 적용 순서, 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보다는 앞서서 적용된다. 그러나 관습법은 임의법규를 하더라도 임의법규보다 앞서서 적용될 수는 없다. 그 내용만 기억을 하고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면 관습법상의 미분리 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우리 법에 여러분은 물권법을 안 배우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우리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명인방법이라는 것을 관습법상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밑에 해설해 보시면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 여러분 어디 산에 등산 같은 거 하다 보면 나무 기둥에다가 페인트 같은 거 칠하거나 또는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여기는 누구누구,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누구 소유다라고 적어놓은 표말 같은 것을 혹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것들을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명인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관계를 밖으로 알려주는 것,
밖으로 그걸 공시라고 그래요. 즉 관습법상 공시제도로서 명인 방법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아요. 2번에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즉 종중의 구성원은 누가 되느냐 해서 과거에는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의 남자만 종중 구성원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판례가 그것이 헌법, 남녀평등이라는 헌법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어서 그러한 관습법은 무효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러면 종중 구성원은 누가 되느냐 해서 여자까지 포함해서 남녀, 여자까지 포함해서 성년이 되면 구성원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어요. 그래서 2번 질문도 옳습니다. 3번 질문에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된다. 그렇죠? 세 번째 요건에 해당하잖아요. 옳습니다. 4번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거꾸로 돼 있잖아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조리에 의하게 됩니다. 4번이 정답 지문이죠. 5번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그렇죠. 법적 확신까지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2번 문제로 가기 전에 밑에 기출지문에 기출지문 5번을 보세요. 5번.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이 되면 남녀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우리 판례 이렇게 봤는데 종중 구성원이 된다라고 보는 것을 현재의 관습법이다라고 했느냐? 자, 앞에까지는 맞아요. 앞에 여자까지 포함해서 성년이 되면 종중 구성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관습법이냐? 어떻게 관습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아니에요. 관습법이 아니라 법원,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도 없죠. 종종 구성원이 누구다라는 법률, 성문법 없고 관습법, 과거에 남자만 된다라는 관습법이 있었는데 이거 헌법질서에 반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됐어요. 무효로 됐으니까. 그럼 마지막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조리의 기초에서 여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현재의 관습법이다. 이분이 틀렸어요. 조리에 의해서 성년의 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자, 문제 2번으로 갑시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질문.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효력이 부정된다. 그렇죠. 이 성립 요건 중에 하나라도 탈락되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옳습니다. 2번 질문.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 이 밑에 하위법, 헌법이 상위법이고 밑에 있는 거 하위법. 이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무효예요. 그것을 법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러면 이 무효라는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하위법이 헌법 등의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무효다라는 판단. 만약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어서 무효다라는 판단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어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어서 무효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에요. 즉 성문법,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이죠. 성문법으로서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돼서 무효다라는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그러나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어서 무효다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자기 밥그릇을 챙겼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지금 이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거 헌법재판소만 한다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좀 안 입고 와도 참고 있는데 관습법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챙겼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어서 무효다라는 판단은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옳습니다. 3번 질문.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것만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성문법 전체, 제정법 전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죠. 사실이니까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한다. 다른 말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와 비교해서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직권으로. 즉 변론주의가 관습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별해서 기억하시고 5번 질문.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다른 말 없이 다른 관습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관습은 사실인 관습을 말하는 거죠.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즉 사실인 관습은 임의 규정에 앞서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106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옳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테마로 갑시다.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즉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우리 지금 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법률, 이 법은 항상 권리라는 말로 바꿔서 기억을 하세요. 이 권리라는 건 강제력, 구속력을 갖는 그런 힘, 그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도 내가 너한테 권리가 있어 하면 뭔가 관철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법이라고 하고 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리 이면에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라 함은 권리 의무 관계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먼저 권리 개념 첫째 줄, 어떤 이익을 법률상으로 주장, 관철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을 권리라고 하고, 이러한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이 반사적 이익이에요. 반사적 이익. 즉 어떤 자에게 어떤 행위를 명해서 해야 되는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자가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은 권리가 아니에요. 즉 반사적 이익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자기가 그걸 관철 주장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다. 관철시킬 수 있는 강제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권리가 아니다. 권리와 반사적 이익은 구별된다. 자, 권리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는 지배권이 있어요. 지배권.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 것, 물건 등.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죠. 물권. 소유권. 여러분 소유권은 누구한테 어떤 거 행위를 요구해야만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볼펜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써서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잖아요. 이게 지배권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인격권도 누가 여러분의 인격을 인정해 줘야만 인격이 만족을 얻는 건 아니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면 만족을 얻습니다. 인격권도 지배권이라고 한다. 넘겨서 청구권을 봅시다. 청구권이란 요구를 해서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요구를 해서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해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려줬더라면 10만 원을 상대방이 갚아야만 만족을 얻죠. 즉 상대방의 어떤 행위,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 급부라고 해요. 상대방의 급부가 있어야만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을 청구권, 채권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형성권이 있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권리 의무 관계가 변동되는 것,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해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것. 자, 형성권의 종류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이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원칙적인 모습이죠. 원칙적인 모습은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권리관계가 변동된다. 그러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재판 밖에서, 즉 법정 밖에서 의사표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의사표시 방법이 다양한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형성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소송을 해야만, 소송에서 주장해야만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것을 재판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모습이 기억이에요. 그래서 기억에는
취소권, 즉 제한 능력자나 사기 강박 취소의 경우에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해제권, 매매 예약 완결권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해요. 원칙적인 모습들 대부분의 99%의 형성권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재판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거 채권자 취소권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법조문에 보시면 법조문에 사행위 취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소라는 말을 법조문에 써놨어요. 즉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판상 형성 소권이라고 하는데 재판으로만 행사한다. 혼인 취소도 마찬가지. 재판상 이혼 청구도 말 그대로 재판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참고 부분이에요. 명칭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공유물 분할 청구권. 상대방에게 어떤 청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형성권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임대차에 있어서 또는 지상권자에 있어서 우리가 물건을 안 배우니까 임대차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에서 배우는 지상물, 부속물에 관한 매수 청구권, 이것도 형성권이다. 단순히 청구권이 아니라 바로 법률 관계가 형성합니다.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해버려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다음에 지료 증감 청구권 등이 해당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항변권을 봅시다. 항변이라는 개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거 다 맞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별개의 독립된 다른 사실을 주장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 그것을 항변이라고 합니다. 그런 항변권. 그래서 첫째 줄에 보시면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즉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별개의 사유를 주장해서 대항하는 권리, 이것을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항변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 자,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잠시, 잠정적으로, 임시적 항변권이에요. 임시 모면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임시 모면. 대표적인 것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네가 이행해야 나도 이행하겠다. 그럼 상대방이 이행하면 더 이상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것은 주채무자한테 먼저 돈 달라라고 알아보고 주채무자가 안 주면 나한테 와라라고 요구하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죠. 나도 주채무자한테 알아봤는데 주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보증인한테 오게 되면 그때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돼요. 최종적이지 않다. 연기적 항변권.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동시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것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럼에 비해서 최종적인 게 있다. 그게 영구적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것. 예컨대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이 대표적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했다라고 하면은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그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돼요. 그것이 영구적 항변권. 더 이상 갚을 필요는 없다.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도 마찬가지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권리 소멸했다라고 영구적으로, 최종적, 종국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라는 개념이 있죠. 자,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대표적인 게 이 담보권이 여기에 해당해요. 담보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갑이 은행에서 1억을 빌렸다. 1억이 대여금 채권, 돈을 빌린 채권. 그래서 이 은행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죠.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죠. 담보를 요구해요. 여기서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이러한 담보권. 자, 이 두 개의 설정을 받았어요. 돈을 빌려줘서 돈 받을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이라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 이때 이 돈 받을 권리, 이걸 담보,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돈 받을 권리, 이 피담보 채권. 이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이고, 이게 중심이에요. 이것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서 보충적으로 저당권을 확보해 놓은 거죠. 이걸 종된 권리라고 해요. 자, 암기. 담보에서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 그리고 담보권이 종된 권리. 이 담보권에는 이 물적 담보인 저당권도 있지만 인적 담보도 있어요. 저당권, 야, 돈 빌려줄 테니까 너희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돈을 빌려줄게 했더니 저는 아파트 없어요. 물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보증을 서라. 그래서 보증인, 인적 담보로 보증인을 세우죠. 보증 채무. 이러한 것들이 담보니까 종된 권리가 되는 겁니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 다음에 원본 채권과 이자 채권. 돈 1억을 빌려주면서 공짜로 이자 없이 빌려줄 수도 있지만 매달 뭐 10만 원씩 이자를 받는다라고 이자 약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원본 채권이 주된 권리이고 이자 채권이 종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기억을 하고, 이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우리 뒤에서 배우는 주물, 종물 이론이 유추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된 권리를 처분하게 되면 종된 권리도 반대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종된 권리도 함께 수반해서 이전하게 된다. 주물, 종물의 이론이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게 된다. 그다음 양가로 6번에 일신전속권이 있어요. 일신전속권. 자, 일신전속권은 둘로 나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일신전속적인데 첫째 줄에 보면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과 둘째 줄에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즉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그 자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자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권리를 귀속상 일신전속권이라고 해요. 즉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돌아가시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게 귀속상 일신전속권. 그럼에 비해서 행사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이러한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다른 자가 대신 행사할 수가 없어요. 채권자 대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권리는 일신전속권이 아니죠. 그래서 반가로 2번에 비일신전속적 권리입니다. 자,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사법상의 권리, 사건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물건은 특별히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도 바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지배권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취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효과가 바로 발생하니까 형성권. 동그라미 3번에 매매예약 완결권, 즉 미리 찜을 해놓은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찜 예약상 효과가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해요. 찜을 해놨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매매계약이 성립해버리죠. 이게 매매예약 완결권, 형성권. 그 다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것은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에 해당합니다. 5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것은 명칭이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형성권이라고 했죠. 두 개 세트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것은 세트로 봐서 명칭이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4번 문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 다 이 지문들은 1번에서 4번까지는 형성권이고 5번은 항변권이죠. 최고 검색의 항변권. 그런데 대부분의 권리는 99%는 재판 밖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구두로 말로 할 수도 있고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에서 반드시 소로 해라 라고 정하고 있으면 반드시 재판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4번의
채권자 취소권이죠.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고 그래요. 채권자 취소 소송. 정리하면 채권자 대위권은 재판 밖에서 해도 돼요.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된다. 채권자 취소 기억하시고 5번에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 1번에 채권자 대위권은 1심 저소권인가? 거의 99%의 권리들은 1심 저소권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했어요. 채권자 대위권은 1심 저소권이 아니다. 1심 저소권이 아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자체도 대의 행사할 수 있어요. 중복해서 대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갑이. 자, 이 갑이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A라는 권리를 자기 권리가 아니지만 대의 행사 가능하고 또 을도 마찬가지예요. 을도 병이 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B라는 권리를 자기가 대의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의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는데 을의 권리가 그냥 일반적인 권리일 수도 있고 대의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을의 권리가 대의권이 채권자 대의권이라도 채권자 대의권도 갑이 대의 행사할 수가 있다. 뭐 설명을 위한 거고 이거 모르셔도 돼요. 채권자 대의권은 일신저소권이 아니다. 거의 99% 일신저소권 아닌 것들이 대부분 권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인가? 매매계약의 기초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에요. 그래서 채권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죠. 3번 저당권은 그 피담보 채권의 주된 권리,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주된 권리이다. 거꾸로 되어 있죠.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이고 저당권은 담보권으로서 종된 권리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인가? 그렇죠. 건물 매수 청구권은 명칭은 청구권으로 돼 있지만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으로 돼 있지만 그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에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영구적으로, 이 부분이 틀렸죠.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만 연기하는 연기적 항변권에 불과해요.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받고 잠시 쉬었다가 신의칙 살펴보도록 하죠.